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또다시 우리 한국의 수능 영어 총평을 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험을 치르신 우리 수험생들 인생 전체로 보면은 정말 황금의 그런 시간,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형성기이자 좋은 그런 성장기인 그 시절에 많은 부분을 오랜 날과 시간을 여러분들 최선의 땀과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룩한 그 학업적인 그런 노력이 오늘 좋은 결실을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많은 행복과 뜻깊은 그런 보람이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난 그 어학자로서, 그리고 미국 학자로서 저희 간단한 프로필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수능 영어는 오늘의 총평은 첫 번째로 그 개관에서 최근의 추세, 특히 2016년에 대변화가 있었던 수능 그 이후로, 그리고 금년의 유형, 그리고 연계율, 직접 간접 연계,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도, 그리고 아마 그 성적의 분포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수능 영어에 담고 있는, 수능 영어가 구현하고 있는, 또 측정하고 있는 언어의 모습, 어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 수능 영어는 몇 점이 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선된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점들, 우리 수능 영어에 어떤 모습들이 있나, 그리고 제3부로 어떤 언어든 그 안에 지식과 의견, 견해와 감성과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비전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담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과 지성과 교육적인 면에서 또 얼마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발자취를 걸어오고 지금 이러한 현재의 주소에 있는 수능 영어는 앞으로의 우리 꿈나무들,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의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잠시 함께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체제는 94년에 영어도 그 해에 시작이 됐는데요. 2013학년도 거의 20년쯤 지나서 50문항이 그때까지의 기본적인 그 체제였습니다. 듣기는 17문항으로 고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다음 해 2014년에 드디어 45문항으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문항 수가 되었습니다. 듣기 22문항이고요. 지금은 17문항으로 그 다음에 2015년에 17문항으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지성적으로 보는 그러한 담고 있는 수능의 그 컨텐트, 우리 콘텐츠라고 하는 거, 그 내용물,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언어적인 면, 이런 면에서 2016년도가 The Great Divide, 현저한 그 분기점이라 할까요? 그것을 이룬 한 해입니다. 수능이 그전과 많은 그런 새로운 옷을 입은 훨씬 깔끔 단정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2018학년도에 또다시 대격변이 없는다. 다른 과목들 중에 유일하게 수능 영어만이 절대평가의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1점, 2점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중요성이 증발을 하고 100점에서 90점까지는 1등급, 89점에서 80점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새로운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1번 문제로 어떤 비유적인 것, 수거적인 것,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관용적인 표현들 또는 속담, 이런 것들이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함축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항이 새로운 문항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21번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 쪽인데요. 이제 45문제 중에 듣기 17문제는 15년 이후로 계속 똑같은데
21번에 그 비의미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러나 듣기의 템포가 서서히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힘들어진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해 주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면 저를 미워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무척 이 스피드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리고 어학적으로도 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글쓴 그러한 표현이어서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상투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몇 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은 그 스피드가 10에서 15% 정도 빨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변화를 강조하고 실현되기를 여러 차례 우리 선생님들과 또는 정책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해드린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 학년도에 들어서 언어적인 면, 지성적인 면에서 1916년에 있었던 그 대변화만큼 어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많이 단장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소위 EBS 교재라고 하는 소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영어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 전에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그 출제가 EBS 그 교재에서 문제를 그대로 들어다가 거의 그대로 출제하는 소위 직접 연계, 문항 45개 중에 70%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직접 연계가 되었으니까 교재를 열심히 반복적으로 본 학생은 거의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답이 쉽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직접 연계는 0%. 그러나 EBS 교재에 나온 그 있는 문항들의 일부가 그렇게 셀렉트 돼서 문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변형, 수정 과정을 거쳐서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도 이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알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적의 분포에 커다란 차이를 낳게 됩니다. 잠시 후에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 수능은 어학적으로는 조금 더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그런 연장선에서, 왜냐하면 평가의 체제가 같기 때문에 절대평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처음으로 작년에 시행되었던 간접 연계가 금년에도 이제 반복이 되면서 수능 영어의 틀로 거의 고정이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수능 영어의 난이도를 보자면, 이 수능이 끝난 직후에서 뭐 하루 정도는 우리 언론에서 대단히 굉장히 쉬웠던 그런, 특히 9월에 있었던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워지고 작년 수능보다는 많이 쉬워진 그 중간쯤 어디라고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지난 9월 모평보다 어려워진 것은 절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많이 쉬웠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의 그 난이도에, 작년은 그 전해보다 이 고난도가 2배 이상 어려워진 그러한 해였거든요. 2022학년도가. 그러나 금년 수능도 작년에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이상의 1등급이 나오기는 힘든, 왜냐하면 그 전학년도에 12%가 넘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항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이 34번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21번, 29번, 31번, 33번, 37, 8, 9번이 고난도의 그러한 문항들의 행진입니다. 이러한 문항들이 이제 고난도로 보이는 것은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또는 아니면 그리고 어려운 상당히 고난도의 낱말이나 어구, 수거, 구문이나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또는 글 자체가 논리적인 혼돈을, 그 안에서 논리 전개의 연결 없이 논리적인 혼돈을 보이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는 어른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를 갖기 힘든, 그러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예를 들면은 37번 문제를 보면은 변호사의 수임료, 물론 처음에 사건을 맡은 그 수임은 아니지만은 맨 끝에 사건이 처리가 되고 나서 끝부분에,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내 클라이언트 고객이 어떠한 그 보상비, 예를 들면 데미지스를 받았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불투명하니까 그 나중에 그것이 다 확인이 된 다음에 그러한 변수, 변화 가능성에 의거해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fee가, 그걸 contingency fee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를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학생들이 많이 그 흥미를 갖기 힘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1, 42분에 소위 parole, 상당히 고난도 있는 말이죠. 가석방입니다. 그 parole을 전과자, 소위 이제 형을 살고 있을 때 영어로 serve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나오는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들어간다. 이럴 때 그거를 violate 하는 가석방 규정 위반, 또는 뭐 연세가 좀 들으셨을 중환자실에 노련한 의사 선생님의 중환자실의 치료, 요 치료가 잘 될까 아니면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것을 미리 진단해 보는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좀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이것들이 한두 요인이 겹치면 더욱 심한 그러한 고난도가 되고, 선택지까지 애매모호하거나 그렇게 또 어려운 문과가 있거나 그럴 때는 더욱더 힘드는 그런 고난도의 문제가 되죠. 34번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리스닝 쪽의 그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처음으로 수능 영어 전체의 그 역사상 가장 템포가 빠른, 어떻게 보면 갑자기 빨라져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 점심을 먹고 조금 노곤할 때 영어 시간에 1번에 갑자기 놀란 학생들도 여러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의 스피드부터가 체감하기에 학생들이 적응했던 그 스피드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지문 자체가 그 안에 뭐 낱말의 수나 character, 그 글자의 수를 보면은 현저히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이지? 방심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해서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17문항 중에 절대 다수 10개 이상의 문항들이, 여기 이런 문항들이 스피드가 빨라졌습니다. 예, 훨씬 과반수를 넘는 것들이죠. 여자분의 그 발화 스피드가 남자분보다 좀 더 빨리 들리는데요. 남자분 또한 더 빨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드는 제가 그 수년 전부터, 맨 처음에는 뭐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어,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국내 교육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로 참여를 한 그 초반인데요. 교육부에서 현저하게 스피드가 늦다. 원어민들의 경우에는 만 서너 살이면 이거보다 빠른 스피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는 지금도 수능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스피드가 빨라지면 이게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스피드에 최대한 가깝게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학생들이 적응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그러한 스피드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그리고 그 스크립트 내용과 선택지를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면 된다. 그러나 스피드가 이렇게 쳐져 있는 이것은 어디에도 이렇게 오질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이거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가 아주 능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행히 조금 빨라진 템포가,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녹음이 돼서 학생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현실적인 그런 스피드에서는 좀 처진다. 그래서 더 빨라지는 것이, 한 10% 정도 더 빨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스피드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제한상이고요. 네. 평소에는 그리고 이 리스닝 쪽이
그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나는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집에 와서는 아니면 친구들 간에 나는 리스닝은 다 맞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답을 확인해 본 뭐 영어 이 통계, 교육 통계, 평가 통계 이쪽 분들은 잘 아시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리스닝에서 틀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난이도 자체가 정답률 90% 훨씬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곧바로 이렇게 진단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5개인데 이 중에 하나 정도 틀릴 가능성이 학생들 중에 옛날에는 1등급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도 하나 틀린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유의미하게 템포가 빨라진 그런 모습이고 내용도 약간 까다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가 오랫동안 절대평가 체제로 온 이후로 영어 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방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특정 학과목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모든 학과목이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교육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영어는 별로 공부 안 해도 뭐 1, 2등급 나오는 공부. 이런 식의 잘못된 오해가 사실 잘못되었어도 그리고 또 직접 연계에 의해서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번역본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선택지 또한 다수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직접 연계면은 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바꾼다고 해도 지문의 내용을 알잖아요. 선택지 내용도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한 웃픈 그러한 교육의 현실이 영어계에 찾아왔었는데 이 간접 연계, 직접 연계는 0%, 즉 EBS 교재로 공부해도 그것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다. 간접 연계의 50%는 뭐냐면은 45문항 중에 반 정도가 거기에서 가져온 지문인데 그 지문에 어학적으로 우선 수정이 가해집니다. 비슷한 낱말로 바뀌거나 구문이 하나가 두 개로 합치거나 두 개가 하나가 둘로 쪼개지거나 또는 리라이트하는 다시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도 내가 이거 지난달에 아니면 지난주에 봤던 문제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인식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특히 이 상위권에서 1등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1등급으로 예상했던 학생들의 반이 2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 직접 연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번역본을 봐도 큰 도움이 되고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풀이하면 아마 이걸 거야. 깜으로 눈도장과 깜의 영어 시험이라고 제가 불렀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이 어휘랑 이 표현, 이 구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지 않으면 정확성이나 스피드가 떨어짐으로써 내가 1등급에서 예를 들면 평균 95점은 됐는데 실제 수능을 보니까 작년에 뚜껑을 여니까 내가 89점이 되더라. 그런 문제가 한 두 개 틀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100점에서 90점에 요 사이에 상중에 있던 학생들은 아마 90점을 유지했겠지만은 93점이랄지 92점. 90대의 중하반에서 아마 1등급일 거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이 한 두어 개 더 틀리면서 89점, 88점을 가면서 80점대 중상의 2등급으로 되면서 상대평가일 때 1, 2점 차면 다른 데서 또 만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급이 달라지면서 내가 다른 세계로 문을 두드려보는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마의 89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참입니다. 90점대 중하 예상 그룹의 학생들이 3점, 3점, 3점 3개 틀리고 요즘 고난도의 뭐 빈칸 추론 요령이랄지 아니면 리스닝에도 이번에 3점이 3개 있거든요. 그리고 리스닝에서 2점짜리를 하나 더 틀렸다. 그러면은 11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89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험생들에게 쓰나미와 같은 대바다 지진이 오듯이
이제는 소파에 누워서 한글번으로 영어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은 통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EBS 연기 교재가 간접 연기 교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끝부분에 수험자를 위한 다시 내년도 수험자를 위한 다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고 어휘력을 쌓고 구문력을 올리고 독해를 제대로 하는 영어를 정명승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수능이 돌아갔다. 그래서 나의 그 시험에서의 퍼포먼스를 결정지어주는 속도와 정확성을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영어를 정면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휘력에는 그리고 기본 어휘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고등부 영어 영단어 학습서를 보면 한 낱말의 뜻이 한두 개로 압축이 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가 그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법 문제도 있지만 45문제 중에 하나가 어법인데 어법을 모르면 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올바른 이해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법뿐만 아니라 단어에도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또 단어가 한국말에도 이런 거 있죠. 관계가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 관계로 나는 안 나가. 관계가 이유, the reason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념에 별로 없죠. 근데 지문에서는 그것이 쓰이는 겁니다. 말에도.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액면 그대로 face value로 받아들이지 마라. with a pinch of salt. 소금 한 알갱이를 요게 꼭지를 집어서 그거를 추가해서 어떤 표현이나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의 표현이죠. 근데 핀치든 솔트든 다 아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면은 내가 그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애드바이스인데요. 이 특수 의미와 수거, 관용어구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낱말이 또 그런 문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수거 관용어구가 국내 영어 학습, 그게 현실 학교 수업이든 아니면 사교육 현장에서 받는 학원 강의이든 수업이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수거입니다. 그러나 수거는 실제 영어는 수거의 대행진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수거가 많아요. 우리 영어가 좀 더 자연스럽고 좋아진다면 수거가 계속 많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거의 독립적인 낱말로 내가 보던 낱말이지만은 전혀 다른 뜻일 수가 있거든요. That's a fat chance. 그러면 뚱뚱한 살찐 기회다. 그런 일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볼 때 쓰는 표현이죠. In just a flash. 번개가 바로 칠 때, 그 짧은 그 번갯빛 속에서. 그게 in no time처럼 형태는 부정문이지만은 아주 눈 깜짝할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벌어질 때의 표현이죠. 이런 수거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낱말 정도의 비중으로 독자적으로 가르쳐지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어휘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어법, 문법, 구문력 두말할 것도 없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구문을 이해 못하면 이거 똑같은 문장 안 나오는데 물론 그렇죠. 언어는 누가 한 표현을 그대로 똑바로 100% 하는 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일은 아마 안 생기죠. 거의. 밥 먹었어? 물론 그런 것을 빼고는요. 그러나 그 문장에서 사용된 구조는 다른 문장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한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분사구문이라는 구문의 형태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같으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분사구문 같은 거는 우리 학생이 그거를 ED로 과거분사로 오는 건지 현재 분사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 기본적인 의미를 개념을 모르면 분사구문은 한 시험을 볼 때 수십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러한 내가 익숙치 않은 그러한
문장 구조나 어떤 지역적인 문장 내에서 어떤 형태, hope that절 또는 wish that절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wish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불가능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hope, 사람, 투부정사, 국내의 영어학습서들에서 제법 나와요. want나 wish는 그 구문을 취해도 hope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영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쓸 것인가, 정확하게 읽을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뭐 so that 구문, 뭐 it is that 강조 구문, 수많은 것들이 이것을 모를 때는 내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직접 연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검할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닝에서도 빨라지는 속도에 적응하고, 리스닝은 특히 신체적인 그날의 상태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 리스닝을 빨라지는 속도에 적응을 하되, 내가 지난 6개월, 3개월 동안 리스닝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제 며칠 집중적으로 해야지. 리스닝의 그러한 집중적인 훈련은 거의, 물론 통번역 전문인들이 가끔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은 수시로 조금씩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숨쉬고 하는 어떤 인간의 그런 습관적인 행동의 그 중요성처럼 리스닝은 꾸준히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5분, 10분, 20분이라도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시간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적인 훈련이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접 연계를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 연계가 직접 연계는 아니더라도 EBS 그 준비 교재에서 이야기된 중요한 주제나, 예를 들면 글로벌 워밍이 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것인가? 마운트 킬리만자로 산에 있는 아이스캡. 만년설이 얼마나 지난 20년 동안에 녹았나? 아니면 북극의 글레이셔, 빙하에 있는 폴라 베어스, 북극 곰의 파퓰레이션, 그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나? 이런 증거들 또는 그런 것이 풀어지는 논조.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지만 일부의 사이언티스트는 지구가 더 큰 시간대로 보면 냉각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논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적인 내용을 이 시험에서 측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이해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런 데서 나온 주제, 주장, 논조 아니면은 어떤 개념들이나 어떤 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학생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연계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023학년도 영어에서 어학적으로 개선된 점들, 그리고 앞으로 또 개선할 점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